몇 페이지를 펴시냐 그러면은 저기 94페이지를 펴보세요. 저번에 저 94페이지 그 하다 말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뭐까지 이제 공부를 했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금 입문 과정이 이제 가장 중요하기도 하지만 체계를 잡아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지금 나가고 있는 거 여기까지 민법은 이제 실체법이다. 따라서 이제 권리무에 관해서 배운다. 이 당사자에게 발생된 권리무를 우리는 이제 법률 효과라 그러고 이걸 이제 권리를 기준으로 압축시켜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권리 변동이라 한다. 문제는 이제 이 법률 효과는 대부분 법률 행위가 원인이 돼서 법률 효과가 발생이 된다. 근데 문제는 왜 법률 행위가 원인이 돼서 대부분 법률 효과가 발생이 되느냐? 저번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민법의 최고 원리를 학자들이 흔히 사적 자치 원칙 이리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법률 행위가 사적 자치 원칙을 실현시키는 수단이다 보니까 대부분 법률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당사자에게 법률효과가 생긴다. 이 한 줄 공부하는 것이 민법 공부 전부다. 이리 가르쳐 줬어요. 이거 한 줄 배우는 거라고 말이야. 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소유자다. 그러면 갑은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서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이 건물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다. 예컨대 매매할 것인가, 임대할 것인가, 증여할 것인가 자유롭게 의사결정한다. 나아가서 매매하게 또 의사결정했으면 결정한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고 임대하게 또 의사결정해서 자유롭게 임대차 계약 체결할 수 있다. 이런 걸 사적 자치 원칙.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의사를 결정했을 때 이 갑은 결정한 의사를 구체적으로 뭐를 통해서 실현시켰느냐? 매매도 계약이고 임대차도 계약이고 이 계약과 같은 것을 우리는 저번에 법률 행위라고 공부를 했다. 따라서 이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는 이자가 어떤 의사를 결정했을 때 그 결정한 의사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수단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갑이 매매하게 또 의사결정했으면 결정한 의사에 따라서 매매 계약 체결하니까 이 법률 행위 계약이 원인이 돼서 일면식도 없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권리무, 권리 변동이 발생이 된다. 이게 지금 우리 민법 핵심이고 이 한 줄 배우고자 하고 따라서 이제 이 과정을 그동안 우리가 공부를 했다는 거죠. 법률 행위가 원인이 돼서 법률 효과가 발생이 되려면 일단 법률 행위가 성립되고 나아가서 효력 요건도 갖춰야 된다. 따라서 법률 행위 성립을 전제로 해서 민법에서 배우는 건 이거 한 가지 배우니까 이런 계약이 성립됐을 때 이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이 가치 판단하는 거 하나 배우는 것이 민법 공부 전부라는 거죠. 유효이면 권리무 발생, 무효이면 권리무가 발생이 안 되니까 문제는 이제 유효무효 판단하려면 법률행위가 최소한 성립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법률행위 성립을 전제로 해서 효력요건 갖췄느냐 못 갖췄느냐 이 대목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따라서 이제 우리는 저번까지 효력요건에 가서 집중적으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자 하는 것이 대리 문제가 나오는데 이 법률행위 효력요건까지 끝나면 민법에는 이제 기초는 깨우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대리가 나오는데 대리가 왜 나오는가 그 이유를 저번 시간에 가르쳐 줬어요. 이 대리는 임의 대리는 사적 자체를 확장시켜주는 사회적 작용을 하고 법정 대리는 사적 자체를 보충해주는 사회적 작용을 하더라. 그러면 이러한 사회적 작용으로 미뤄볼 때 이 대리는 사적 자체를 실현시키는 수단 법률 행위 안에서 대리가 허용이 되니까 법률 행위에 관한 기초가 끝난 다음에 이어서 대리가 나온다. 이런 말을 못 알아들으면 이런 이야기니까 이렇게 반드시 체계 잡으라고 저번에 난 누누이 가르쳐 줬어요. 지금 이 갑이 이 계약을 통해서 권리무를 취득하는 방법이 자기가 직접 계약 체결해서 권리무 취득하는 방법도 있고 이게 위에 줄이고 이 법률행위 원인이 돼서 권리무가 생기는 것은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직접 법률행위 함으로써 권리무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바쁘다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 A를 통해서 내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일 처리 능력이 뒤떨어진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요? 그 중에서도 무슨 대리? 법정 대리. 법정 대리를 통해서 대신 계약 체결하고 이렇게 계약 체결은 대리인이 한다는 거죠. 그러더라도 이로부터 생기는 권리무는 누가 갖더라? 갑 본인이. 그러면 내가 직접 매매한 거나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매매를 했지만 결과 권리무는 내가 취득하지 않냔 말. 따라서 이처럼 이제 갑이 직접 법률행위함으로써 권리무를 취득하는 방법도 있고, 위에 동네 내가 바쁘거나 그러면 임의대리 또는 내가 사무처리 능력이 되어지면 법정 대리, 대리인 다른 사람을 통해서 권리무를 취득하는 방법도 있다. 권리무 취득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 타인을 통해서 계약 체결함으로써 권리무 취득하는 방법을 지금 배우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지금 민법 기본 골격이에요. 그럼 이제 저번 시간에 기초는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 대립 공부도 체계를 잡아서 이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도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자우전은 법 공부는 체계 싸움이야. 누가 지금 체계를 잘 잡아서 논리적으로 물 흐르듯이 공부를 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단 말이야. 공부 못하는 사람 주택지은 누누이 이야기했다시피 체계는 못 잡아서 지엽적인 법률 용어 두드려 외우고 지엽적인 게 외우고 앞머리 따고 뒷머리 따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공부하기 힘들어요. 따라서 대립 공부는 이 순서에 따라서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순서를 잡아보면 이 갑이 토지 소유자다. 땅 팔아달라고 대리권 주었다.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고, 이어서 이제 이자가 갑 대리인 의뢰해서 갑의 토지에 대해서 병하고 매매를 한다. 요게 대리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병 같은 사람을 우리는 상대방 거라니까 먼저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로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대리권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대리권 주었으니까 이 대리권에 관해서 일단 검토를 하고 순서에 따라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 관계로서,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계약책을 대리행위를 하니까 이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로서는 대리 행위에 관해서 그 다음에 검토를 하고 문제점이 뭐인가, 이게 끝나면 결과 계약책은 대리인이 하지만 이로부터 발생이 되는 모든 권리무는 갑에게 계속, 얘는 이제 매도인의 지위를 가지니까 소유권 이전 의무 본인이 부담하고 거꾸로 대금 지급 조건 본인이 갖고, 물론 반대의 권리무는 상대방 매수인이 갖겠죠. 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법률 효과의 귀속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여기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 대리권,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대리행위,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법률효과 기소, 요거를 흔히 대리의 삼면관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공부도 순서에 따라서 요렇게 공부한단 말이야. 먼저 대리권과 관련한 사람, 저번에 이제 기초 닦을 때 첫 번째 주에 이 권리하고 구별할 개념으로서 권한이라고 하는 걸 좀 신경 써주시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여기서 대리권에서 요걸 써먹어야 된다는, 그때도 요 대리권을 가르쳐 줬지만 지금 이제 이자가 이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 그럼 이게 권자가 들어갔다라서 얘한테 어떠한 이익을 누리는 것을 준다는 소리가 아니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요 대리행위를 하게 되죠. 이렇게 따라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말하면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얘한테 수여하는 것이고, 이 자격 수여하는 것을 우리는 권한이라 간다. 요거 딱 개념에서 요거 하나만 딱 점검하고, 이어서 이제 이 대리권에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 뭐냐,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서는 대리권이 문제인데, 이에 관해서 첫 번째 대리권이 이제 범위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도 꼭 제하는 것처럼 공부하세요. 이렇게 하고 문제점이 뭐 딱 정리하고, 대리행위에서 문제가 뭐 딱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아무 생각 책 읽지 말고 먼저 대리권의 범위가 이제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데, 시행구간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이거는 이제 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뭘 대리할 수 있습니까? 이걸 따지고자 하는 것이 대리권의 범위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법정 대리하고 임의 대리 둘로 나누어서, 법정 대리 경우는
전혀 신경을 안 쓰더라도 공부하는 데 지장 없고 시험에 나올 것도 없고, 이유는 저번에 가르쳐 준 것처럼 법정대리는 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이 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자동으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개별 법규에 법정대리인이 제한 능력자 본인을 위해서 뭐를 대리할 수 있는가, 이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법규대로 대리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시험에 낼 일 없고, 이해 못 만들어서 대리 공무원대 지장이 없으니까 열에 딱 시키면 되고, 문제는 이제 임의대리에 있어서 대리권의 범위가 시험에서도 아주 중요한데, 예컨대 이 갑이 을에게 내 토지를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주었다, 토지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주었다. 그러면 이 임의대리는 본인을 위해서 이제 뭘 대리할 수 있는가, 요게 임의대리권의 범위 문제인데, 먼저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첫째, 수권행위에서 정해지는데, 여기서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를 수권행위, 그래 글자 그대로 줄 숫자를 써서 임의대리는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함으로써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발생이 되니까 결국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핵심 수권행위에 따라서 정해져요. 얘가 토지 팔아달라고 대리권 주면 얘는 그 수권행위에 따라서 본인을 위해서 토지 매매만 대리하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말할게. 따라서 이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결국 수권행위 해석 문제로 기착이 되는데, 무슨 이야기냐, 토지 팔아달라고 대리권 주었을 때 이 을이 상대방 갑으로부터 예를 들면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가, 또는 얘가 이자가 우는 소리 치니까 대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권한이 있는가, 이런 권한도 매매계약 체결하거나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얘한테 있는가, 이런 거를 따지고자 한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이 수권행위자 해석 문제로 기착이 되는데, 이 사안의 경우에 갑은 토지 매각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았기 때문에 최소한 상대방으로부터 하도 물어보는 판례들이요, 이거는 이제 기초 입문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책에 빠져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들어준 거야. 나중에 이제 이런 판례들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 교과서 가지고 공부하겠지만, 이 중도금 잔금 정도는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고, 매매계약처럼 포괄적인 대리를 수여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상대방은 요 대리인에게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당한 변제에 해당이 되니까, 혹시라도 물론 중도금 잔금 받으면 받아서 이제 본인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얘가 만약에 임의로 횡령을 했다, 얘한테 교반하고 삥땅 쳤다, 지금 그 이야기요. 그러면 이 본인 쪽에서 나는 이자로부터 돈 받은 적 없다, 그래 당신 다시 중도금 잔금 지급하라, 얘한테 청구할 수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인데, 나는 중도금 잔금을 정당하게 얘한테 지급했고 얘는 이걸 수령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얘가 임의로 횡령하고 얘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라서 본인은 다시 이자에게 중도금 잔금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고, 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이 없는가, 얘가 이제 잔금 지급일이 11월 20일인데 장만이 안 됐으니까 11월 30일까지 좀 연기해달라, 얘가 임의 대리인이 잔금 지급기를 연기를 해줬다. 이때 이 본인 쪽에서 11월 2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잔금 지급 안 하니까 너는 왜 이행기에 대금 지급 안 하는가, 이런 거를 나중에 계약서에서 배우지만 채무불이행 그래요. 너는 채무를 이행 안 했으니까 채무불이행했게 되면 본인 쪽에서는 계약을 해체할 수 있어. 이렇게 채무를 이행 안 했으니까 계약 해지를 한다, 이런 게 허용이 되는가, 요 얘기인데, 이 경우에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얘는 잔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권한도 있으니까 이자가 대금 지급기를 이때로 연기해 준 것은 적법하니까 해제 사유가 안 된다든가, 이런 게 이제 실무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주로 이런 것들이 시험에 집중 출제가 돼요. 이어 더 나가서 자꾸 사고 나면서 갖고 놀으라고 말이야. 그래야 실무에 가서 써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처럼 이제 임의대리권의 보임문제는 수권행위자 해석 문제로 기착이 되는데, 또 한 가지 마지막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 그게 뭐냐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은 명백하다. 분명히 대리권 준 거는 사실이라 그 말이야. 그런데 이 숙권행위를 아무리 해석을 해보더라도 도대체 뭐 하라고 대리권 준지를 모르겠더라. 이런 경우 임의 대리인을 글자 그대로 권한이 불분명한 임의 대리인 거라고, 이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 예컨대 갑이 서울에다가 건물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걸 그대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호주로 이민을 간다. 이때 친인척에게 내가 호주에 있는 동안 내 건물 관리 좀 잘해줘 하고 핑 떠났다. 도대체 나보다 뭐 하라는 소린가? 갑의 건물 임대도 된다는 소린가? 수리해도 된다는 소린가? 매각해도 된다는 소린가? 은행에 담보 제공과 돈 빌려도 된다는 소린가? 당최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 이런 경우. 따라서 이제 이런 경우도 얼마나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권한이 불분명한 임의 대리는 마지막 다음과 같은 행위만을 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법 118조에 다음과 같은 보충 규정을 두고 있는데, 예컨대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권한이 불분명한 임의 대리는, 다시 하게요, 여기 118조는 권한이 불분명한 임의 대리는 이런 행위만을 대리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권한이 명백한 대리인의 경우는 118조가 적용이 안 되겠죠. 그럼 얘네들은 첫째,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대리할 수 있는데, 여기 보존행위는 대리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현상 가치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행위를 보존행위 그래요. 쉬운 예로 갑이 건물 소유자인 경우 이 권한이 부여한 임의 대리인이 이 건물을 수리를 한다. 또는 요게 미등기 부동산이다 보니까 얘가 보존 등기 신청한다, 수리한다, 또는 등기 신청한다. 목적물 또는 권리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 보존시키는 거니까 대표적으로 보존행위, 이런 거는 제한 없이 대리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용행위라든가 계량행위는 무제한 대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예컨대 이용행위의 대표적인 것은 대리 목적인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행위니까 본인 소유 부동산을 임대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 권한이 불분명한 임의 대리인이 본인 소유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다, 이런 것도 허용이 되는가? 이런 게 이용행위로서 권한이 불분명한 임의 대리인이 대리가 가능하고, 계량행위는 대리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행위니까, 예컨대 갑이 이 병에게 무이자 소비대차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하고 자금을 빌려주는 계약을 무이자 소비대차, 돈 1억 원을 빌려줬다. 요거는 이제 이자를 받을 수 없는 채권인데 이거를 권한이 불분명한 임의 대리인이 이자부 소비대차로 바꿨다. 그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바꿔놨으니까 권리의 객관적 가치가 증대가 됐죠. 이런 게 이제 계량행위인데, 문제는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책에 보면 이게 박스 처리가 됐는데 5쪽 95페이지에 제가 광조로 싫어하는 것이 민법책에 박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이런 책 쓴 놈들 내가 광조라 저주하다시피 싫어해요. 내가 절대 이런 거 외우지 마라. 더더욱이 거기 지금 118조 구책 내용에서 박스에 들은 건 시험에 전혀 출제가 안 돼요. 거꾸로 물어본단 말이야. 그게 시험에 나온 게 아니라 그 시험에 나오는 거는 빠져있고, 여기 이용 계량행위는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좀 제한을 받아요. 대리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는 허용이 된다고 말이야. 그러면 대리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서 이용 계량행위는 허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과거에 주로 나왔던 것이 이런 것들인데, 예를 들면 이 본인이 은행에 예금을 해놨어요. 은행에 예금을 해놨는데 이거를 권한이 불분명한 임의 대리인이 찾아서 사채로 빌려준다, 사채로 대여를 해준다. 그러면 은행 예금 이자하고 사채 이자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따라서 본인이 은행에 예금이는 돈을 찾아서 권한을 부문 임대인의 사채로 대주면 분명히 본에게 이익은 되겠지만 이거는 권리 성질이 완전히 바뀌겠죠. 예금 채권하고 사채는. 따라서 권한을 부문 임대인에 대리할 수 없고, 이 예금을 찾아서 주식으로 바꾸는 경우도 동일한 이유에서 허용이 안 되고, 그 다음 본인이 전답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권한이 불만 임의대리인이 택지로 조성한다든가, 물론 이것도 본에게 이익은 되겠지만 물건의 성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이런 건 허용이 안 된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지금 여기 이제 118조 열거된 것은 보존행위 무제한 대리가 허용이 된다. 다시 이야기해요. 요거는 권한을 불무한 임의대리인을 전제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용 계량행위는 일정한 한계 내에서 허용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빠져있는 것이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외가 됐는데 118조에서 제외됐다. 그 말은 원천적으로 권한이 불분한 임의대리인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건 제외가 되어 있어요. 따라 처분행위는 대리가 허용이 안 되는데, 예컨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다든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린다든가 이런 거는 권한이 불분한 임의대리인이 원천적으로 할 수가 없고, 이게 대리권의 범위 문제의 기본이니까 이런 식으로 줄거리 딱 잡아서 법정대리 임의대 딱딱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 대리권의 제한 문제인데, 두 번째로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제한인데, 거기에 책 제목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나 이런 걸 몇 번 가르쳐 줬는데, 민법은 책에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목 하나 붙이는 거, 거기에다 숫자 붙이는 거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한데, 지금 굵은 글씨 2번 왼쪽에 보면 대리권의 범위로 되어 있어요. 가로친 1번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우측에 가로친 2번의 임의대리권의 범위 이렇게. 근데 가로친 3번에 또 대리권의 제한이 이렇게 놨다고 말이야. 체계가 맞나요? 그럼 대리권의 제한이 대리권의 범위 밑에 들어갔다는 소린데 체계가 안 맞잖아요. 그 가로친 3을 그냥 요 3으로 이렇게 바꾸라고 말할게. 이 숫자 하나가 법학에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말이야. 이런 거 하나가 책 쓸 때 그렇게 소중하고 책에 잡아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로친 3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나중에 이런 거 지적 안 해줘도 여러분이 스스로 바꾸기도 하고 그럴 정도 실력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전혀 법학에 대한 기초 체계가 안 서 있다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논란된 게 대리권의 제한 문제인데, 여기 대리권의 제한에서는 이제 두 가지 것이 통상 논의가 되는데, 하나는 자기계약 쌍방대리인 금지가 된다.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대리, 요 두 가지가 이제 대리권의 제한과 관련해서 통상 논의가 되는 문제인데,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문제하고 공동대리가 대리권의 제한과 관련해서는 제한은 그대로 하세요. 대리는 시험과 관련해서도 워낙에 중요하고, 통상 세 문제, 어떤 때는 네 문제 나오는데, 이게 무권대리 가면 사법고시 버금가게 출제가 돼요. 따라서 야매로 어용경 예운당에서 문제 못 푸니까 항상 대리만큼은 책에 잡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먼저 대리권의 제한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자기계약 쌍방대리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이런 걸 말해요. 이해하면 상식이고, 보통의 대리는 이렇게 댓글하는 거예요. 건물 팔아달라 대리권 주었다. 본인, 얘가 대리인. 그럼 얘가 저 상대방을 찾아서 얘하고 머리 맞대고 나는 갑되는 일이다. 갑의 건물 매매하자. 요리 댓글하고 말이에요. 사람 머릿수도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자기계약은 법학 용어는 참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 자기계약 이렇게 돼서 제목이, 그러면 느낌상으로 대리인이 자기하고 직접 계약하는 갑다. 그래서 자기계약 그래, 이렇게 글자 그대로. 따라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자기계약일 건데,
이 갑이 건물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주었다. 대리권을. 그러면 얘가 얘를 찾아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자기 계약이니까 요 매도인의 대리인이 글자가 누구하고 계약한다는 거요? 자기하고. 따라서 이 대리인이 본인의 유시간편을 빌리면 상대방 당사자 주의를 동시에 겸하는 경우, 쉽게 매도인의 대리인이 직접 뭐가 되는 경우, 이자 상대방 매수인이 되는 경우. 그러면 이 대리인은 매도인의 대리인이면서 동시에 자기가 뭐가 돼요? 매수인이 되잖아. 그러니까 매도인의 대리인인데 얘하고 계약한 게 아니라 누구하고 계약이고? 자기하고. 그래서 자기 계약. 그잖아. 제목도 참 잘 먹여놨잖아. 얘하고 하는 게 아니라 매도인의 대리인이 자기하고 계약하잖아. 따라서 이 경우는 이 대리인이 매도인의 대리인의 자기를 가지면서 동시에 매수인이 되니까, 그래서 자기하고 계약한다 해서 자기 계약. 이 경우는 결국 이 대리인이 혼자 앉아서 계약 체결한다, 이런 결론에 달하겠죠. 왼손으로는 매도인의 대리인, 오른손으로는 매수인이 돼서 혼자 앉아서 계약 체결. 그럼 뭐가 문제냐? 여기 대리의 경우는 모든 의사결정을 누가 하냐 그러면은 내 건물 팔아달라 대리권 주면 모든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얼마에, 어떻게 팔까,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한다. 그러면 답 나왔다고 말이야. 이 건물 객관적 시가가 1억이라 치고 얘가 매도인의 대리니까 얼마에 팔까 얘가 스스로 의사결정할 건데, 자기가 매수하니까 8천만 원에 매각한다고 의사결정하고 자기가 8천만 원에 매수한다, 이 말은 알아듣겠죠? 당연히 본인 이익을 침해하겠죠. 따라서 이런 자기계약은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있으니까 당연히 금지를 시켜야 되고, 쌍방대는 아주 쉬워요. 쌍방대는 동일한 사안에서 이 경우에 이 병이 매수인인데 얘도 얘한테 거꾸로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건물 한 채 매수해달라고. 얘는 팔아달라고 대리권 주고, 그러면 얘도 본인이고 얘도 본인이고 대리권을 줬으니까 두 사람이 다 본인이고, 그러면 얘가 양쪽 모두를 대리해서, 그래서 쌍방 대리. 그러면 이 경우도 얘가 혼자 앉아서 계약 체결할 거라고 말이야. 왼쪽 손으로는 매도인의 대리인을 자기를 가지고, 우측 손으로는 매수인의 대리인을 자기를 가지고 혼자 앉아서 계약 체결, 모든 의사결정 얘가 하기 때문에 두 본인 중에 누군가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있겠죠. 예컨대 얘가 나한테 이쁜 짓거리 많이 했다. 그러면 얘한테 이로운 채로 의사결정, 1억짜리 건물도 1억 2천에 판다고 의사결정하고, 자기가 또 매수인의 대리니까 얘를 대리해서 1억 2천에 매수, 얘 박살, 반대는 얘가 박살. 따라서 쌍방대리도 두 본인 중에 누군가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있으니까 원칙 금지를 시킨다. 따라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결론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있으니까 우리 민법상 금지가 되는데, 중개사법 지금 한두 번 배웠죠. 나중에 이제 중개사법에서 중개업자 금지 행위가 중개사법에서 아주 중요하고, 이걸 여러분이 집중 배우겠지만 여기 중개업자 금지 행위에도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나와요. 중개업자 금지 행위로서 민법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 이해를 듣게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 이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 본인의 취지가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있으니까 금지를 시킨다. 그러면 거꾸로 뒤집자고 말이요.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없으면 자기계약 쌍방대리도 얼마든지 허용될 여지가 있다는 말일 것이고, 그럼 어떤 경우가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없는가? 첫째,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얘가 지금 얘한테 건물 한 채 팔아달라 대리권을 수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대리인이 요즘에 이 건물 살 사람 마땅치도 않고 찾으려면 귀찮으니
내가 건물 필요하니까 내가 사면 안 되겠는가 해서 본인이 그래 네가 사라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계약체로도 상관이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단순한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없으니까 자기계약 쌍방대로 허용이 되는데, 그러면 왜 채무 이행의 경우는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없는가? 이거는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를 단순히 결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없고, 실무에서 따라서 이제 우리 시험에서 주로 묻는 것이 등기 신청의 경우인데, 이거는 누구나 한 번쯤 다 겪어봤기 때문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등기 신청의 경우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당연히 허용이 되는데, 이 갑이 을하고 건물 매매를 했다. 매도인 매수인. 이 매도인은 소유권의 채무 부담한다. 물론 두 사람이어서 매매대금 1억은 다 정해졌다. 이 채무를 이행하려면 부동산이니까 등기 신청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건물 등을 매각을 하게 되면 물론 비용 절감 차원에서 매도인 매수인,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이 사람들이 직접 등기 신청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귀찮으니까 중개업자가 복덕방에 데리고 온 누구를 통해서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 신청을 통상한다 그 말이에요. 등기 권리자 매수인, 등기 의무자 매도인, 동일인인 법무사한테 등기 신청에 관한 대리권 수여 맡기고, 그럼 이 양자를 대리해서 동일인인 법무사가 등기 신청한다. 요게 대표적으로 쌍방대리의 사례라 그 말이에요. 이런 등기 신청 경우는 이렇게 실무에서도 양쪽 모두를 대리해서 법무사가 이제 등기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면 이런 등기 신청 경우는 왜 쌍방대리가 허용이 되는가? 이자들의 이익을 원천적으로 얘가 침해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이미 이 두 사람 본인에 의해서 매도인 매수인에서 매매대금 1억은 이것까지 다 확정이 되어 있고, 다만 이제 매도인이 이 소유권은 채무를 부담하는데 이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기 신청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를 단순히 결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등기 신청하는 것은 못 알아들으면 이네들의 이익을 침해하려면 이 대리인이 법무사가 매매대금도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야. 그래야 두 놈 중에 누군가 이익을 침해하겠지만 요거는 이 사람들에서 이미 이것까지 다 정해져 있다 이야기야. 그래도 못 알아듣겠다. 그럼 내 제주로는 더 이상 가르쳐줄 방도가 없어요. 따라서 이제 이런 단순한 채무 이행의 경우는 본인의 이익을 원천적으로 침해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당연히 허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 이제 두 번째로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나요? 본인과 대리인사 관계로서 대리권의 두 번째면 제한에 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대리권에서 두 번째로 이제 논란이 제한 문제인데, 첫 번째로 시험과 관련해서 대리 이야기에서 중요한 게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문제고, 그 다음에 저 대리권의 제한에 또 포함된 문제가 공동대리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저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는 이 제목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추 뭘 이해할 수 있냐 그러면, 이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금지된다라고 돼 있으니 내 뭐가 뭐긴 몰라도 이 제목만 보더라도 이런 대리를 해서는 안 되는가 보다, 그러니까 대리권의 제한인가 보다 얼추 유추가 되지만, 공동대리는 이 용어만 봐가지고는 도대체 이게 왜 대리권의 제한에 해당이 되는지 당최 느낌이 안 온다. 따라서 개념 파악 특히 유념하라는 거고요. 원래 저 전제할 것은 이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을병 이렇게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A가 상대방을 치고, 그럼 일단은 이 대리인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거를 우리 민법에서는 각자 대리 또는 단독 대리 요리 이야기를 하고, 따라서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는 각자 대리 또는 단독 대리가 원칙에다 딱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공동 대리가 외조로 성립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컨대 임의 대리 같으면 이거는 뻔한 거예요.
숙권행위에 의해서 공동대리가 성립이 돼요. 이런 경우에 얘가 이런 말도 이제 발빠르 알아들어야 돼요. 숙권행위에서 공동대리가 성립된다. 그러면 이 말 얘 안 들어줘도 이게 무슨 말이다 발빠르 알아들 정도 실력을 쌓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더 깊은 내용들을 가르쳐주지. 이런 말들을 못 알아주면 자꾸 예를 들게 돼요. 그러면 더 이상 깊은 거는 못 가르쳐줘.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부려먹으려거든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알아듣고 그럴 실력이 빨리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걸 가르쳐주고 더 깊은 내용을 순차적으로 가르쳐주게 된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얘가 대리권을 수여할 때 니네 둘이 공동으로 대리하라 이렇게 대리권 주면 공동대리가 된다 이런 이야기야. 그 다음 법정대리는 하나만 묻는단 말이야. 우리가 저번에 제한능력자 제도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법정대리에 있어서 공동대리가 성립되는 대표적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공부를 얼마나 했는가 실력 테스트하는 거죠. 법정대리 법정대리의 경우에 공동대리가 성립되는 경우를 예를 한번 들어보라 말. 힌트를 주면 요 갑이 미성년자라 치고 1차적으로 미성년자 법정대리는 누가 되는가요? 친권자죠. 부모 두 분이 살았으면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 아버지 엄마가 공동으로 대리한다 그 이야기야. 요게 가장 전형적으로 법정대리에 있어서 공동대리가 성립되는 경우라면 이런 거를 좀 깨우치라고 프린트물 10번이고 20번이 읽으라고 말이야.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점수가 10점 20점이 팍팍 올라가니까 이해하라는 거지. 거기 쓰였는 게 애우라는 소리 아니에요.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친권자인 경우가 대표적으로 공동대리가 성립되니까 이런 사례가 나오면 공동대리다 하고 문제 푸시면 돼.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단독대리 했을 때 단독이란 말하고 공동대리 했을 때 공동이란 말이 뭘 의미합니까? 또 아까 똑같은 이야기 대리의 경우는 모든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스스로 하는 거 이렇게. 그러면 단독대리다 이 말은 의사결정을 대리인 각자가 단독으로 한다는 소리일 것이고 공동대리 했을 때 공동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한다 이걸 의미할 거라면 그러니까 공동대리는 논리적으로 대리권의 제한에 해당이 된다 이런 이야기야. 못 알아들으면 이런 이야기란 말이야. 지금 이 두 사람한테 대리권을 주었는데 자 원칙은 단독대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누구에게 얼마에 팔까 의사결정할 때 이 두 사람이 협의해서 의사결정할 필요 없다는 거. 각각 단독으로 의사결정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저 공동대리가 성립되면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얼마에 어떻게 팔까 협의해서 전원일치 의사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원래 의를 기준으로 하면 얘는 단독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했는데 공동대리가 성립하면 병하고 의논을 해야 되니까 협의를 해야 되니까 이자의 대리권이 이자에서 제한받는다 이런 이야기요. 반대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공동대리도 대리권의 제한이다. 쭉 점검 딱 하고 그 다음 이어서 우리 또 뭐하고 있어요 지금?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로서 대리권에 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대리권의 기초 단계에서 소멸과 관련해서 몇 가지 것 유념을 해두란 거예요. 나중에 가면 대리권 소멸 같은 건 한마디 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지금 기초 단계에서 몇 가지 점검을 해두란 거예요. 이 대리권의 소멸 사유도 임의대리 법정대리에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소멸 사유가 있고 임의대리에만 특이하게 인정되는 소멸 사유가 있는데 이런 대리권의 소멸 사유가 과거에는 단답식 문제로 독자적인 한 문제가 출제되고 그러기도 했지만 요즘 21세기에는 그런 쪼잔한 문제는 출제할 일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권 소멸 사유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이유는 요즘에도 이 대리권 소멸 사유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응용 문제, 사회력 문제 등이 계속 출제가 되고 이게 대리권 소멸 사유가 독자적인 한 문제로 나오진 않았지만 따라서 소멸사는 알아야 되는데 먼저 임의대리 법정대리에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소멸 사유 본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다음에 대리인의 사망 다음에 뭐가 쓰였는가 보세요.
그 소멸사유 중에 대리인의 사망 동그라미 2번에 그 다음에 대리인의 성년후견 계시죠. 요거 조심해야 된다 말이야. 한정후견 계시는 대리권 소멸사유 아니에요. 다시 하게요. 제한능력자 공부 다시 하세요. 안 하면 정말로 따라오기 힘들어요. 피성년후견하고 피한정후견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건 이제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대리권 소멸사유가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 얘가 대리인이 될 당시에는 능력자였어요. 똘망똘망한 요 우리 해서 이제 대리권을 줬을 건데 내 건물 좀 팔아달라 예컨대 이렇게. 그런데 후에 이 사람은 무슨 지병이 있었던가, 뭐 정신병도 도주고 오락가락 하더라 그 말이야. 해서 일정한 저 청구에서 얘한테 성년, 후견, 계시, 심판이 내렸다 그 말이야. 그러면 피성년 후견이 됐겠죠. 그럼 앞에서 가르친 것처럼 피성년 후견인은 워낙에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 뒤떨어지니까 단독으로는 법률행위 못한다. 설사 법정되는 핵심은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법률행위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게 특징이죠. 그런데 이런 애가 계속 갑을 대리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두 다리 뻗고 자겠냐 그 말이야. 전혀 믿을 수가 없는 안데, 따라서 차라리 대리권을 소멸시키자 그런 취지예요. 대리인이 된 후에 성년후견 계시가 되면은. 그런데 한정후견 계시가 된 경우 요거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라 그 말이야.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능력자라고 그랬네요. 단독으로 법률행위 다 해요. 피한정후견인은. 다만 이제 한정후견 계시 심판하면서 동의 유보다 그래서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될 법률행위 범위를 정해서 심판할 수는 있죠. 중요한 부동산 거래 경우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그럼 그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 능력자가 된다. 이걸 집중 가르쳐 줘서 이렇게. 따라서 한정후견 계시가 된 경우하고 성년후견 계시가 된 경우는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법에서는 성년후견 계시가 된 경우, 그러니까 피성년후견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만 대리권 소멸사유가 되었으니까 요거 유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임의대리 특유한 소멸사유 관련해서는 법정대리는 해당이 없고, 먼저 다음과 같은 기초 한 가지를 깨우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임의대리권이 수여되는 과정을 보면 통상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임의대리권이 수여가 돼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를 들어서 갑이 토지 소유자다. 내가 땅을 팔고 싶은데 공사 다 망하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땅 좀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다. 요게 사무처리 부탁, 일처리 부탁, 청약이고, 그래 내 알았다. 내가 팔아줄게 승낙을 했다. 그러면 양의사표시 합체가 돼서 사무처리를 위탁하는 계약, 이런 거를 흔히 위임계약을 하고, 요 갑은 당연히 위임인 일처리 부탁하니까 요 을은 수임인에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을의 수임 의무, 일처리 해주겠다고 승낙했으니까 수임 의무를 부담을 하는데, 여기 저 수임 의무는 갑의 토지를 매각해 주는 거예요. 해서 아직까지는 제 입에서 대리란 말은 입도 뻥긋 안 했어요. 이 을이 상대방을 찾아서 거래를 성사를 시켜두는데, 그러면 이제 청약을 해야 돼요. 땅 살래 이렇게. 그런데 이자의 청약은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 이 땅이 내 것이 아니라 얘 거기 때문에 당신 갑의 토지 살래 이렇게 청약이 되는 거야. 그럼 이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얘는 반사적으로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남의 토지를 팔려고 할까, 이자의 자격을 당연히 걸고 넘을 것이고, 그러면 이 수임 의무, 매매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경우를 예상을 해서 미리 매각할 수 있는 자격도 얘한테 같이 수여를 하는데, 그 매각할 수 있는 자격 수여하는 것이 곧 뭐이다? 대리권이라고 말할게요. 그러면 이런 이제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권을 동시에 수여를 하고, 그럼 이 위임인이 동시에 본인에 해당이 되고, 이 수임인은 동시에 대리인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 이번에 이제 청약을 할 때
이렇게 할 거라고 말이야. 이임장 등을 딱 제시하면서 나는 갑, 대리인, 을이다. 이 본인을 위한다는 걸 표시하고서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 얘가 더 이상 이자 자격을 걸고 안 넘어지니까 수입 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다. 이처럼 수입 의무 등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대리권이 수여가 돼요. 이때 이 위임 계약 같은 것을 법률 용어로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원인이 돼서 결론 대리권이 수여가 됐다. 이런 취지에서 이런 위임 계약 같은 것을 거기 보면 원인된 법률관계란 말이 나와있죠. 원인된 법률관계, 이게 원인이 되어서 대리권이 수여가 됐다. 또는 이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내부적으로 위임계약의 처리에 따라서 같은 의미예요. 기초적 내부 관계,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원인된 법률관계 또는 기초적 내부 관계 이런 말이 나오면 이런 것만 감을 잡아놓으라. 그러면 이미 대리권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여가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 이 을이 병하고 갑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성사를 시켰어요. 그러면 일 처리가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위임계약이 종료가 됐다는 거예요.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원인이 돼서 대리권이 수여가 됐기 때문에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가 되면 굳이 이 대리권만을 별도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지 않냐 그 말. 그래서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가 되면 이미 대리권은 소멸한다. 요리해놨다 그 말이요. 아울러 대리권을 수여하는 걸 이제 글자 그대로 숙권행위에 걸할 건데 이 대리권을 수여를 했다가 아무래도 얘가 믿음이 안 가더라 해서 얘가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 이 숙권행위를 다시 철회를 했다. 그러면 이자 대리권이 소멸이 되는데 여기 저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한 거나 숙권행위를 철회한 거나 이런 거는 법정대리하고는 법정대리는 대리권을 수여하는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법정대리하고는 해당이 없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 두 번째 대리 삼명관계 관련해서 이제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 기초는 닦았으니까 두 번째로 이제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를 검토를 해보자.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를 이 두 사람 사이에 이제 토지 팔아달라 둘이 이제 매매를 한다. 이게 이제 대리 행위고 여기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로서 이 대리인에서 가장 핵심은 첫 번째 현명주의 원칙이요. 우리 민법상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나는 갑대리인이오 해서 본인의 이름을 표시하고서 또 다른 말로는 본인을 위한다는 것을 표시하고서 대리행위 하셔야 됩니다. 요리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를 글자 그대로 나타낼 현자를 써서 현명주의 원칙거리요. 본인 이름을 표시하고서 대리를 하시라 그 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대리행위에서뿐만 아니고 대리 전반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이처럼 이제 본인을 위한다는 것을 표시하고서 대리행위를 하라. 이걸 현명주의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현명을 한다는 것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요게 대리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 저번 시간에 이거 하나를 내가 전제를 딱 해놨어요. 뭐를 하나를 전제를 하느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이 을이 상대방하고 계약 체결해서 이렇게 그럼 일반적으로는 이 계약 체결을 을이 했고 물론 요 병은 반대로 했고 그럼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무가 행위자인 을이나 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기속이 되어야 되는데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하는데 권리무는 얘한테 기속이 안 되고 싸그리 누구한테 가느냐 본인에게 모든 권리무 법률과 기속이 된다. 이게 대리의 특색이다. 따라서 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대리행위는 얘가 했는데 왜 이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법률효과는 대리행위를 한 대리인에게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기속되는가? 그 이유가 대리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번에 마지막에 이걸 전제를 해놨어요. 그걸 지금 이제 살펴보자 한다 그 말이에요. 왜 권리무가 얘한테 가는가? 이게 곧 현명의 본질이라고 그래요. 현명하는 것이 구체로 뭘 의미하는가?
첫째, 이 대리인이 갑대리인으로 이렇게 현명한다는 것은 대리인이 대리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해 주는 걸 의미한다. 요리 해석을 해요. 거기 책에도 대리 의사란 말이 나왔다시피, 그러면 여기 저 대리 의사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이 대리 의사라고 하는 것은 대리,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대리 행위로부터 발생이 되는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기속시키겠다는 대리인 의사를 대리 의사가 그래요. 대리 행위로부터 발생이 되는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기속시키겠다는 대리인 의사, 이걸 대리 의사라 그러고, 얘가 갑대리인으로 표시했다는 것은 이러한 대리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라 그 말이야.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란 말이야. 얘가 갑대리인으로 본인을 위한다는 걸 표시하고 대리를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는단 말이야. 비록 계약 체결은 내가 하지만 이로부터 발생이 되는 모든 법률 효과, 권리 의무는 본인에게 기속시키겠다. 이런 의사를 얘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라고 말. 그러니 얘가 갑대리인으로 이렇게 현명을 하게 되면은 이 대리인 의사에 따라서 어떤 의사, 이로부터 생기는 권리금을 얘한테 주겠다는 의사, 이런 대리인 의사에 따라서 모든 권리무 법률과는 본에게 기속이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 전개를 해요. 그럼 이 말을 뒤집게 되면, 만에 하나 이 대리인이 나는 갑대리인으로 현명을 안 했어, 이렇게 현명을 안 하면 흔히 말하는 대리 의사가 얘한테 없다는 소리예요. 이로부터 생기는 권리금을 얘한테 주겠다, 이런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이 대리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권리금은 누구한테 가냐? 대리인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대리인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집니다. 이런 이야기요. 따라서 대리에서 요거 하나만 갖고 놀면 90% 대리 공부가 끝낸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얘가 나는 갑대리인으로 본인을 위한다는 것을 표시하고 대리를 하면 여기에 대리의사가 나타나 있고 계약처는 내가 하지만 이로부터 생기는 모든 법률과는 본인에게 주겠다,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대리인 의사에 따라서 권리무는 본인에게 가고, 따라서 이 계약의 당사자도 누가 되느냐? 본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중개사 책들이 선생들도 개판이고 책도 개판인 것들을 보면 여기 대리의 경우에 이 대리인을 당사자로 써는 정신빠진 새끼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수강생 하나도 공부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교재마저 개판으로 막 쓰였으니, 최소한도 교재는, 특히 중개사 교재는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전혀 전공과 무관하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정말로 교재를 제대로 써야 돼요. 흠이 없이. 그 중개사 독서방 교재들은 가장 개판인 책들이 개론책들이고 1순위 엉망진창이야, 엉망진창. 물론 개론 선생들이 개판 놈들 하도 많으니까 그러고, 우리 수강생 똑똑한 사람보다 못하는 아들도 개론 강연 놈들 부지기수니까 이게 교재가 제대로 새끼냐 말이야. 강의 개판이고 책 개판이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강의들도 개판이고, 그러면 책을 좀 보면서 해볼까 더 책은 더 개판이고, 그러기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도 그게 보면 이제 민법 선생들은 대개 법과대학 다 나온 전공자들이 많이 가르쳐, 개론은 비전공자들 부지기수고, 그 다음 그 민법은 그에 보면 좀 나은데, 그 다음에 개판이 공법이고. 여기 대리 경우에 당사자는 얘가 당사자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갑과 병 두 사람이 토지에서 직접 매매했다, 얘가 당사자잖아, 이렇게. 근데 얘가 지금 대리인을 통해서 매매했다, 그래도 당사자는 누가 돼요? 얘는 시다보니까 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따라서 이제 그 대신 이제 이게 항상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갑대리인 의료 이게. 그 대신 이제 요거를 이제 삭제를 하려면 얘가 본인을 위한다는 것을 표시를 안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대리의사가 없는 거예요. 이 매매로부터 생긴 법률과를 얘한테 기속시켰다, 이런 의사가 얘한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대리인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누가 지냐? 대리인이. 요 경우는 이 계약의 당사자도 얘가 돼버린다 말이야. 요것만 갖고 놓으시면 돼. 갑대리인으로 표시했다,
그러면 권리의무 얘한테 간다. 당사자 얘가 된다. 요거 표시 안 했다. 대리사가 없으니까 모든 권리의무 얘한테 가고 얘가 책임진다. 얘가 당사자된다. 요렇게. 따라서 대리에서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현명주의 원칙이요. 나는 갑대리인이요. 이렇게 본인을 위한다는 것을 표시하고서 대리행위를 하니까 모든 권리의무가, 물론 행위는 얘가 하지만 모든 권리의무 법률과는 얘한테 간다. 현명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교재에서 현명주의 원칙에서 동그라미 1번이 가장 핵심이고, 대리인 행위가 대리행위로 성립하려면 대행위를 할 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요거는 대리의사를 표시한다. 가로 열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대리의사가 뭘 의미하는지를 깨우쳐야 되고, 요 대리행위로부터 벗어나는 법률과를 본인에게 기속시켰다는 의사를 말한다. 그 말.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고, 이걸 현명주의로 간다. 요것 때문에 모든 법률과가 본인에게 기속이 되고, 그 다음에 현명의 방법, 제한이 없으니까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는 거는 주로 위임장 등을 제시해서 현명을 하겠죠. 가장 전형적인 것은 니은번에 쓰는 것처럼 요렇게 갑, 대리인, 의료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정의 현명의 방법이겠죠. 문제는 우측에 가로친 3번을 보세요. 현명하지 아니한 행위 효과 115조가 그렇게 중요한데 방금 다 가르쳐 줬다시피 여기 보세요. 몇 가지 것만 다시 한번 주의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 경우에 갑대리인도 현명을 해야 되는데 이 대리인이 현명을 안 했어요. 그러면 현명을 안 하면 방금 내가 가르쳐 줬다시피 얘한테 대리의사가 없죠. 그러면 모든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대리인이 져야 돼요. 해서 우리 115조의 본문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대리인 자격시를 위한 것으로 요거 조심해야 돼. 요거 첫 주에 가르친 것처럼 본다예요. 본다, 추정한다가 아니고, 특히 이제 앞에서 누누이 가르쳐 줬다. 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 민법에 두게 된 것이 간주하고 추정이라는 제도인데, 입증에 곤란할 때 법조문의 간주는 본다로, 추정은 추정한다로. 근데 115조는 뒷골란 게 뭐로 되어 있어요? 본다, 간주로. 그럼 일단 요거를 뭐로 바꿔치기 잘하고, 추정한다로 바꿔치기 잘하니까 추정한다로 되어 있는 거는 본다로 바꿔치기 잘하고, 이것도 실제적 우리 시험에 나왔을 때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슬그머니 바꿔쳐놨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여요. 이거 특히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추정한다로 이제 바꿔치기 하는 것은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라고 내 누누이 첫 번째 주에 가르쳐 줬어요. 이걸 이제 바꿔치기 하는 이유는 우리 민법상 이 간주라는 제도하고 추정이라는 제도가 워낙에 중요한 큰 차이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 차이를 이해하고 있나, 그래서 이걸 바꿔치기 하는 건데, 여기에 간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두 번째 가르쳐 줘요. 반대의 증거를 제출해서 발생된 법률과를 번복시킬 수 있는 제도인데, 추정은 반대의 증거를 제출해서 발생된 효과를 뒤집을 수 없다. 이게 본질적인 차이예요. 따라서 요 경우는 이제 본다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이걸 묻는다 말이요. 지금 이제 얘를 위한 거로 보니까 상대방은 당연히 이 대리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잘 것이고, 네가 소유권을 넘겨달라 책임을 묻고 잘 것이고, 이때 대리인이 나는 내심으로는 본인을 위할 의사가 있었지 나 자신을 위할 의사는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대리 행위를,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본다. 대리 행위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자 한다. 착오, 취소가 허용이 되는가? 이렇게. 만약에 얘가 얘한테 너 책임져라 했을 때 나는 내심으로는 본인을 위할 의사가 있었지 나 자신을 위할 의사는 없었다는 걸 이유로 해서 착오, 취소를 하게 되면은 을은 이 계약의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겠죠. 이걸 묻고 있는데, 만약에 115조가 대리인 자격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얘가 반대의 증거를 제출해서 발생된 효과를 뒤집을 수 있지만, 책임에서 벗어나겠지만, 요거는 뭐로 되어 있어요? 본다,
간주로, 그러니까 반대 증거를 제출해서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나는 내심으로는 본인을 위할 의사가 있었지 나 자신을 위할 의사는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차고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 주의하라고 말이요.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 115조 탄서와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현명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뿌린 틈을 다시 읽으세요. 이런 말 못 알아들으면 거기 보면 자세히 쓰였으니까 다시 읽으라고 말이야. 뿌린 틈을 10번이고 100번 읽으세요. 읽은 만큼 본인한테 이기고 민법 공부가 얼만큼 수월해지는지 그 뿌린 틈을 보면은 여러분이 절감을 하게 돼. 계속 읽으세요. 시간 나누다 똥간에 화장실 들어가서 똥 쌀 때 있고 버스 타고 갈 때도 있고 지나가다도 생각나면 있고 덜덜덜 해질 때까지 읽으세요. 손때 묻어갖고 아예 없어질 때까지. 그러면 이제 이 경우는 이제 현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5조 탄서 얘가 대리인으로서 행위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그대로 유효한 대리인으로서 본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 우리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금 두 번째 대리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대리행위에 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첫째 대리에서 가장 핵심은 뭐이다? 현명주의 원칙이다. 요걸 지금 살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리행위 하자와 대리인 능력 두 번째 문제가 이제 대리행위의 하자 문제인데 두 번째 문제가 거기에 보면은 동그란 1번에 대리에 있어서 법률행위를 하는 자는 대리인이므로 대리행위 하자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요게 116조 1항인데 외화봐에 아무 필요 없고 이것도 사례 문제 등으로 기초 사례로 많이 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리행위에서 이제 두 번째로 논란이 되는 건 첫 번째 핵심은 이 현명주의 원칙이고 두 번째로는 대리행위 하자 유무는 누구를 편으로 판단하는가. 우리가 저번 주에 의사의 흠결,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3개 배웠죠. 그 다음에 하자, 사기강법 배웠죠. 요걸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시키자면 뭘 묻고자 하냐 그러면 116조 1항에서 예를 들어서 의사 표시 불일치로서 마지막에 배웠던 109조 착오 문제 같은 거 착오가 성립되려면 실제 의사와 표시가 일치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대리행위에 있어서 의리병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 본인 쪽에서 착오를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하고자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의사 표시가 일치 안 해야 되겠죠. 묻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누가 결정한 의사하고 누구 표시를 비교해서 일치하지 않으면 착오가 성립되는가 이런 걸 묻는 것이 116조 1항이라고 말이에요. 대리행위 하자면 대리인을 필요 판단한다. 지금 대리행위는 누가 하느냐? 대리인이에요. 이 대리행위에 하자 유무는 당연히 대리행위라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해야 되고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하려면 대리인이 결정한 의사하고 모든 의사결정은 아까 대리인이 한다고 그랬죠. 대리인이 결정한 의사하고 이런 식으로 얘가 내심으로는 1억 원에 팔겠다고 의사를 가진다. 눈에 안 보이고 표시도 대리인이 하겠죠. 깜박해서 계약서에 1,000만 원을 표시했다. 요걸 보고 상대방이 1,000에 사겠다고 계약 체결했다. 계약 성립했다. 그러면 대리인이 결정한 의사하고 대리인의 표시를 비교해서 일치하지 않으면 착오가 성립. 물론 취소는 당연히 본인이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하자, 사기강박. 이 사기강박의 경우에 이 상대방이 본인하고 이렇게 대리인하고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사기강박해야지 이자의 사기강박으로 취소합니까? 저번에 마지막에 이런 걸 가르쳐 줬어요. 110조 1항 사기강박에 대한 의사표시는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취소합니까? 이걸 여러분의 주제를 시켜줬어요. 취소란 이유를 의사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여주기 위해서 취소한다. 이걸 주제를 시켜줬단 말이야. 답 나왔다 말이야. 의사결정 누가 하냐? 대리인이 하자냐 말이야. 따라서 얘가 얘를 아무리 1,000만 번 사기강박 하더라도 의사결정을 하는 대리인이 사기강박 당하지 않는 한 상대방의 사기강박 이후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얘가 상향박대가 됩니다. 이런 거를 싸잡아서 116조 1항 대리행위 하자 의무는 대리를 표준으로 판단한다. 요리 이야기를. 그 다음 마지막으로 대리인의 능력. 거기 이제 117조도 하도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지겹도록 물어보네. 옛날에 지금이나 이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일단 우리 법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 111조는 대리인은 행위능력 제한을 요하지않는다. 옛날 시험에는 이 117조가 그대로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똥된장 구별마다 이 조문 간단하니까 위협부로도 맞췄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촌스러운 문제 안 내고 대리인은 행위능력 제한을 요하지 않으니까 어쨌다고 이걸 물어본단 말이야. 이 조문의 의미를 그대로 뜻풀이 해보라고 말이야. 대리인은 행위능력 제한을 요하지 않으니까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겠죠. 다시 이야기요. 오늘만도 7번째 이야기예요. 집에 가서 프린트물 넣고 제한능력자 다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못 따라와요.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요. 이 말을 이제 번역을 해보자 말. 자, 행위능력자를 요하지 않는다. 따라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니까 제한능력자라도 대리행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면 우리가 저 앞에서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하면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해서 당해의 법률행위를 취소한다.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제한능력자라도 대리행위는 할 수 있다. 111조에 하면 그러면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 했으니까 단독으로 이 대리행위도 제한능력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소린가? 요걸 묻는 거인데 제한능력자라도 대리행위만큼은 얼마든지 단독을 할 수 있으니까 본인은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는 걸 이유로 해서 대리행위 취소 못하고 대리인 자신도 내가 제한능력자다 하는 걸 이유로 해서 대리행위를 취소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제한능력자라도 대리인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제한능력자라도 대리행위는 당연히 할 수 있으니까 본인은 물론이고 대리인 자신도 제한능력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 못하기 때문에 이 대리행위는 그대로 본인에게 효과가 계속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왜 우리 민법에서는 117조를 두고 있는가? 이유는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제한능력자가 대리인이 되면 아무래도 일처리 능력이 뒤떨어지니까 시가 1억짜리 토지도 8천만 원에 매매하고 이런 일도 비일비재할 거라고 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이익은 누가 없느냐? 본인이 입잖아요.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니까 얘한테 책임이 가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그 불이익은 그대로 본인이 있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 보호 정신에 반하는 거 아니다. 그냥 쉽게 네 불이익 있기 싫으면 이런 사람들 대리권 안 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민법상으로는 대리인의 행위능력을 요하지 않는다는데 입문서에 빠져있지만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니까 대신 이 대리인은 반드시 의사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시험에서 자주 물어봐요. 행위능력점을 요하지 않으나 뭐는 있어야 돼요? 의사능력은. 따라서 대리인이 의사능력마저 없으면 의사무능력자 법률행위로서 대리행위는 무효가 되니까 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계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의사능력은 반드시 가지고 있을 것. 앞에서 우리가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3자사의 관계를 배웠는데 자주자주 갖고 노시라 그랬죠. 의사능력자 중에는 제한능력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제한능력자 중에도 의사능력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 갖고 놀지면 다시 공부하세요. 정말로. 공부도 또 미성년자, 피성년 예우는 것이 제한능력자 공부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갖고 노는 거 이렇게 자유자유로. 제한능력자 중에도 의사능력자 있다니까요. 미성년자 연령이나 획일적 기준으로 하면 제한능력자잖아. 그러니까 미성년자 사안에 따라 의사능력이 얼마나 있잖아요.
지겹도록 가르쳐 줬구만은. 따라서 제한 능력적인 건 상관이 없지만 무엇은 꼭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은. 다시 공부하세요. 공부 못한 사람 주택증은 제한 능력 가르쳐주면 그 세 가지 외우면서 단독으로 법률을 취소한다 이런 게 예고 다니면서 공부 끝났다고 하는 사람들 공부 못한 사람 주택증이니까 실력 안 늘어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3자사의 관계를 자유자재로 갖고 놀아야지 그걸 이해가 돼 있는 거게. 다 집에 가서 또 읽으세요. 따라서 그 대리는 능력 동그라미 1번 117조 이것의 의미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책에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는 무슨 능력은 갖고 있을 것? 의사 능력은 갖고 있을 것. 따라서 대리니 의사 능력마저 없으면 의사 무능력자 법률로서 대리행위는 무효가 되니까 이때는 본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이걸 번갈아가면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이 대리는 능력에 관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로서 대리 행위에 관해서 검토했는데 대리 행위의 핵심은 첫째, 가장 대리 전반 통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지만 현명주의 원칙이 두 번째, 대리 행위의 하자 유무 예를 표현으로 판단한다. 세 번째, 대리 행위할 때 대리인의 능력이 어떻게 되나 이 세 가지가 핵심. 지겹도록 시험에 출제다. 현명주의 원칙, 대리 행위 하자 유무, 대리인의 능력, 대리 행위에서 여러분들 꼭 이런 식으로 따지는 훈련하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리 효과, 법률과 기소, 본인과 상대방 사이 관계는 시험에 낼 거 없으니까 모른다 해서 또 이미 다 가르쳐 들었고 제격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문제로 마지막 자주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복대리 문제. 이것도 지겹도록 자주 나오니까 신경 좀 쓰셔야 되고 좀만 쉬었다 가죠.